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네,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선보였죠.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팟캐스트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도 이 두 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그냥 묻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 스튜디오에 최동석 이사님 그리고 유정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들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퓨처 컨설팅의 대표로 있고요. 이제 컨설턴트가 아니라 경영 카운셀러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최동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경영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두 번째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감을 잡았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감을 잡았을까요? 감을 잡았겠죠? 자, 이제 저희가요, 사실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지난주에는 대체적인 어떤 개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얘기가 정말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까. 그래서 사실은 두 분 다 부담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기대치가 좀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야기 주제를 말씀드릴까요? 네. 네. 오늘 좀 제목이 약간 좀 과격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또라이 퇴치 작전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또라이 퇴치 작전이요. 예. 우리 사회에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떻게 또라이들을 선별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느 예. 조직에나 또라이들이 있어서 그 또라이들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 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요, 저희가 장난으로 많이 쓰는 말이긴 해요. 또라이라는 표현. 근데 경영 토크에서 또라이라는 표현을 듣게 될지는 정말 몰랐고요. 예. 자, 예. 그렇다면은 첫 번째 또라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을 일단 지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경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소위 말하는 또라이들이 굉장히 좀 골칫거리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골칫거리죠. 네.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라면 상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왕이성 상무. 예, 그 사람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베이커리의 강 회장. 네, 그다음에- 아예 근데 감정 상하셨는지 폐업을 해버리셨던.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양유업. 이제 굉장히 들어봤나요 혹시? 남양유업이요? 욕설하는. 들어봤습니다. 예, 굉장히 심하게 하죠. 예, 국민 TV 라디오에서 그대로 내보내줬죠. 친절하게. 그랬죠. 네. 맞아요. 예, 굉장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나 하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이제 이 갑을 관계가 진짜로 문제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진상짓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라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윤창중 전 대변인, 예, 온 국민을 멘붕에 빠지게 했고, 레이디 가가 역시나 멘붕에 빠졌던 그 사건 때문에 과연 그 인간은 누구일까? 우리가 또라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정계뿐만 아니라 이 기업 내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차단을 하고 조직 내에 있으면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이나 뉴스상에서, 그러니까 미스미디어 상에서 접하는 또라이들, 소위 말해서 또라이들은 사회 고위층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직장 동료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 내에 꼭 그런 사람 한 사람 있거든요. 도대체 쟤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누가 쟤 뽑았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라이라는 말을 들고 야 우리가 뭐 저렇게 비속어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느냐 이렇게 네.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또라이가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런 또라이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단행본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로버트 서튼이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경영대학 교수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이제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그런 책도 쓴 바 있습니다. 아니 이게 논문으로 연구가 되고 책으로도 책이 나오고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칠 정도로 네. 그럼 또라이가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되고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또라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독일어로는 애슐로흐라는 그 말로 쓰고 영어로는 어떻게 쓰죠? 에스홀이죠. 에스홀. 예.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요. 예. 그 수많은 논문이나 이제 경영학 쪽에서 얘기하는 또라이는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일단 이 철학자 그 아론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라이의 3대 특징이 있다. 네. 이 사람들은 특전을 당연시한다라고 이제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때문에 특권 의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고 했고, 뭐 그렇게 특권 의식을 갖다 마음대로 남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욕을 아무리 해도 그 욕에 면역이 되어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또라이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임스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 또라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론 제임스의 정의에 의하면 네. 우리 사회에 또라이들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또라이를 위한 사회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표현 중에 특권 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특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또라이가 위치하는 지형이 피라미드 상에서 봤을 때 상부로 갈수록 그 또라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상부로 올라갈수록 그런 또라이들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라이일수록 상부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요? 아니면은 상부로 올라가서 또라이의 성향을 많이 드러내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둘 다인 것 같아요. 예, 또라이들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위치, 남보다 권력이 좀 있는 위치에 가면 또 또라이 짓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예,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또라이라는 게 이게 머리가 좋아야 또라이 짓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잘 보면 네. 그 사람이 아주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얘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뭔가에 그 맡겨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성적 위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쟤는 앞으로 크게 될 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를 초장부터 잘 봐서 얘가 또라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학교에서도 분별하고 사회에서도 그것이 분별되어서 또라이는 그냥 또라이로 취급해 버리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되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나라가 이제 발전할수록 그런 또라이들의 활동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하자면 우리가 GD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라이들의 사회가 점점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구조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든 그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 또라이 짓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사회가 이제 그걸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또라이가 이제 그 계속 판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또라이를 너무나 보편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군요. 그럼요.
우리 그 시스템적으로 또라이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아론 제임스가 말하는 그 특권 의식을 갖도록 계속 조장하고 있는 거죠. 조장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사실은 또라이의 싹을 좀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 어릴 때 나타나는 특성들은 또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가 과연 그런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내 주변에 보이는 아이가 그런 특성을 가질지 안 가질지를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또라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아동 심리학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제가 어떻게 느낄 것이다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아도 무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냥 조금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직 어려서 뭘 모르기 때문에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게 이제 뭐 그런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고착화가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좀 있죠. 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 또라이에 대한 그 학문적 연구도 있지만 이 학교 내에서 불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못된 짓 하는 애들. 네. 그런 애들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런 사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접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일단 초등학교 가봐도 아이들이 얘가 또라이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것을 선생님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는 또라이가 앞으로 될 것 같다. 이게 그런 씨앗이 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씨앗이 가급적 꽃피지 않고 그런 또라이 씨앗이 꽃피지 않고 잘 자라나서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행동 패턴이 바뀌도록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가정에서도 학교와 연계해서 그 아이를 잘 지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오로지 시험 성적으로 아이들을 전부 서열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유정식 대표 얘기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또라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사회로 바뀌는 거죠. 예, 또라이들은 좀 머리가 좋아서요. 어렸을 때 혹은 이제 직장 내에서 낮은 직급에 있을 때는 자기가 또라이라고 이제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또라이구나가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알고 있을까요? 있고요. 특별한 존재다라고도 알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밉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낮은 직급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특권의식이나 남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차차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이 차츰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낮은 직급에서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아주 빈틈없이 일을 하고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자기 일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실한 사람으로 보고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보게 되죠. 낮은 직급에 있을 때. 낮은 직급에서 이제 그 못된 행동을 보여서 이제 제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성실하게 일에 임하죠. 그리고 자기가 잘 보여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죠. 그래야 자기가 출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또라이들이. 그러면 이제 권력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특권 의식이나 뭐 특전을 많이 요구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낮은 직급일 때,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제 조금씩 내 정체를 드러내도 괜찮겠구나라고 마음 먹기 전까지는 아무도 저 사람이 나중에 또라이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최동석 이사님께서
넌 혹시 아니야? 이 시선으로 지금 뚫어져라 저를 째려보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일단 아니고요. 쫄았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랬으면 벌써 지금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 가 있지 않을까요? 예. 아, 능력이 없어서 못 간 건가? 국민 TV보다 좋은 직장 있어요? 없습니다. 예. 예. 일단 예, 저는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님한테 꼬박꼬박 할 말 다 하는 거 보면은 또라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보여야 되는데 못 잘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상사는 자기 부하 직원이 또라이인지 아닌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상사들이 제일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못 봅니다. 잘 못 봐요. 왜냐하면 그 상사한테 잘 보이게 행동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동료나 그 또라이의 후임자가 이제 저 사람 또라이다라고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요, 그 네. 얘기를 이제 상사한테 해줘야 되는데 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쉽지 않죠. 예, 왜냐면 괜히 나만 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저희들 심정은 그렇거든요. 우리 상사가 해안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좀 그 친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주기를.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는 합디다. 네, 오히려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도와주라고 다른 동료들을 이제 더 괴롭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그런 친구 얘기를 하죠. 똑똑하다니까. 예. 예.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저 부장님은 도대체 저렇게 사람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부장까지 됐대? 예. 예, 그 또라이는 이제 약간 피해자 모드로 또 이제 자기를 맞아요. 설정을 합니다. 맞아요. 네, 자기가 동료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상사한테 함으로써 또 이제 동정심도 유발하고 예, 본인이 선택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죠.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굉장히 바빠지시겠어요, 청취자분들은. 그래, 내 주변에 걔가 그거였어. 또라이 기질이 있네. 그리고 상사가 몰랐던 게 상사가 멍청한 게 아니고 상사는 모를 수밖에 없네. 예. 그렇죠. 야, 이렇게 상사들이 되네요. 자기 부하들이 또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라이들은 대개 지금 그 말씀대로 아주 충성심을 잘 보이고 누구에게 충성해야만 자기가 출세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네, 그 사실 같은 비슷한 또래에서 보면은 와, 쟤 진짜 줄 잘 탄다. 쟤는 정말 성공할 거야. 그렇죠. 진짜 저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들끼리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세의 어떤 그 줄을 타기 때문에 이 아론 제임스가 그런 얘기 한 거죠. 조직 위로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또라이를 만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일단 저희들은 다 알겠어요. 걔가 또라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정말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상사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직급이 돼서 선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제대로 선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정보를 주시기 전에 두 분은 딱 보면은 아무리 두 분한테 충성을 다 해도 야, 쟤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인사 쪽에서 오래 하다 보면 과도하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99.9% 또라이입니다. 예. 나한테 충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사 책임자로 있으니까 나한테 열심히 충성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충성하는 거죠. 그럼 내가 좋아할 줄 알고. 그 다른 데서는 통했으니까 다시 그 방법을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보이는 거죠. 얘가 또라이로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사실 뭐 상사는 자신의 부하가 또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그 의견, 특히 부하 직원, 다른 동료 직원들의 말을 항상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예, 본인의 판단이 옳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뭐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지만 회사에 뭐 뼈를 묻겠다라든지 조직을 위해서 뭐 이 한 몸 바치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그걸 왜 또라이로 치부하세요? 나는 뭐든지 시키는 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있고 저는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 저희 면접 볼 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교육받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우리나라 또라이들을 양성시키는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죠. 또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기관들이? 좋아하죠. 네. 그런 애들만 붙더만. 뭐 패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예, 어우 저렇게 열정적이고 패기 있는 친구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들어와서 꼭 우리 회사를 크게 키워보게. 이렇게 합디다. 예. 네. 우리 사회 인사 시스템 또 소위 말하는 그것을 이제 역량 평가를 하는데요. 그 competency assessment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게 큰 문제고요.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성심 때문에 또는 그 충성심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뽑거든요. 그러니까 상사들은 그런 충성심, 열정 뭐 이런 것에 다 녹아서 그 사람을 뽑아요. 네. 그래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손해를 보거나 또는 자기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에 약간 손상이 간다거나 했을 때는 배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충성과 배신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항상 같이 갑니다. 충성할 때는 자기한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 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충성할 그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배신하는 거죠. 충성과 배신은 그 자체로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을 강요하는 조직, 충성심을 측정하는 그리고 충성심을 강요하는 그런 조직 문화에서는 결코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죠. 그런 또라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본인한테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는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줄 선 사람들의 어떤 생태를 보면 이제 그 윤창중이 대표적인 이제 사례고 그게 이제 폭발이 된 거죠. 이거 아시겠지만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변인에 불과한데 뭐 차관급, 수석급 의전 차량을 요구한다라든지 본인이 그 자기 상사한테 또 이렇게 땡깡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같은 호텔에 자기 묵어야겠다. 뭐 이렇게 고집도 부리고 이런 거 봐도 이제 본인이 대통령한테 혹은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대변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네. 그런 특권 누리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 배신을 하죠. 그 인턴 여직원한테 그렇게 성추행한 이유 것도 사실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할 만한 특권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착각이지만 본인은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닌가요? 뭐가 진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특권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내가 정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이죠. 인턴 여직원쯤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진짜 또라이네. 또라이죠. 그 인턴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제 가이드라고. 가이드라 그랬죠, 참. 예, 그렇죠. 참나. 아니 가이드는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인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가이드라는 표현을 쓴 모양이다. 예, 제가 보니까 뭐 윤창중은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고요. 네. 아마 저 위에 청와대 근처에 또라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유유상종이라 하잖아요. 야, 자 정말 우리가 멀리 뭐 청와대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분명히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이상하게 직장은 또 잘 골라다니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저는 이 방송을 좀 그 사람을 뽑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들으시고 또라이들을 선발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딴 걸 떠나서요. 주변 동료들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죠. 혼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우리는 다 때려 죽일 연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본인의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은근히. 죽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뭐 경영 혁신이다, 뭐 경영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런 것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돈을 많이 쓰는 것 대비해서 얻어지는 생산성 증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이제 생산성이 나는데 이런 또라이 몇 명만 골라내고 퇴치를 하면 아마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네.
또라이 한 사람이 그 조직에 끼치는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라이를 선별하는 방법, 일종의 상사로서의 선구안 이런 것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인사 조직 차원에서 또라이를 선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라이를 선발하지 않는 방법. 또는 또라이가 섞여 들어왔어요. 이미 섞여 들어왔는데 거기서 일단은 골라내고 격리를 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위로 올려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선별해서 좀 잘 처리하는 방법. 예, 그 방법에 대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에서는 소위 말해서 또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참 많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그나마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또라이 한 명이 껴있으면은 내가 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정말 돌아버리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또라이를 선발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어쩌다 섞여 들어온 또라이를 빨리 격리시키는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잠깐 선발하는 과정을 아주 단순화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면, 첫 번째, 그 또라이의 과거 행적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선 저 사람이 후보자가 또라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자기를 멋있게 포장해서 그렇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이나 정책이나 의도를 묻는 게 아니라 과거에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검사가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또는 3시간 가까이 집중적으로 물어버리면 그가 과거에 어디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산출해낸 사람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 행적을 묻는 이유는 과거 행적이 곧 미래의 행동을 예측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냐는 것을 모른 채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미래에 무슨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생쇼입니다. 근데 그 머리 좋은 그 또라이들은 과거를 또 이제 포장하고 또 소설을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려내죠? 이제 그거는 이제 훈련 받은 전문가라야만 그것이 가려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또라이들을 가려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워크숍 코스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시면은 인사를 담당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내가 다음번에 사람을 뽑을 때 또라이는 뽑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은, 교육은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믿으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예. 이거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라이를 선별하는 선구안을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전 채용 쪽의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또 권하고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 3회 법칙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3회 법칙이요? 예, 채용할 때. 네. 그래서 자리가 하나 있다.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3명 이상은 지원자를 만나봐야 된다. 이런 게 첫 번째 3회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반드시 3번 이상 면접을 해라. 예. 3번 이상 면접을 하는데 각각 또 3명의 서로 다른 면접관이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하죠. 네. 이게 또 3회 법칙이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3회 법칙은 그거예요. 이제 장소를 3군데를 달리해서
면접을 해봐라. 이 공식적인 장소, 이 회사 내에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전혀 인터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 같은 약간 공식적인 장소에서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3회 법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3번 정도 이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비슷한 동일한 어떤 답변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3번 이상 그렇게 일관된 대답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고 또라이도 이제 걸러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저렇게 사람을 뽑으면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 한 사람 뽑는데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되나? 라는 질문을 먼저 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면접을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힘들다. 내가 그렇게까지 면접을 해야 되나? 야, 이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선진국일수록 선발 과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우리나라는 선발 과정이 요즘 조금 좀 복잡해지고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취업난이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을 잘 뽑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채용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어졌고 그런데 과거에는 뭐 그냥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냥 네, 채용하고. 저도 그 질문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 이제 유정식 대표가 얘기한 것을 전문적으로는 그 시뮬레이션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모의 상황을 주고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 어떤 행동 패턴, 어떤 말하자면 용어들을 사용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끄집어냄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어느 수준으로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측정해보는 방법인데요. 뭐 그것도 도움이 되죠. 한국적인 현실이요. 네. 소위 말해서 기수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제 수십 명에서 적게는 그러니까 한두 명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이나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라고 해서 동기가 뭐 수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도 될 수 있어요. 채용 시즌이라고 해서 공채를 실시해서 대대적으로 사람을 뽑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채용 시스템이 계속해서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법칙으로 사람을 뽑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들을 신규 졸업자들 뽑는 거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또라이 짓을 해봐야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권한이 뭐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지션에 승진을 시키거나 선발할 때는 반드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선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사장은 이제 사람을 뽑을 때 꼭 그 설렁탕 집에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설렁탕 집이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맛을 보고 소금을 넣느냐, 그렇지 않고 맛을 안 보고 소금을 넣느냐,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정말 그거는 사소한 행동이잖아요. 소금이야 뭐 맛보고 나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원래 싱거워져 나올 거니까 대충 이만큼 넣으면 되겠지라고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그렇게 넣었지만 다음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하고 그 행동하고 일치를 하느냐를 보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면접을 할 때 나는 뭐 계획적인 사람이고 조심스럽다라든지 신중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맛을 안 보고 소금을 넣었다라는 건 뭔가 일관되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럼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자신도 모르게 본인 내부에 내재된 그런 버릇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제가 아까 과거의 행동 패턴을 잘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로 뭐라고 떠드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과거에 뭐 어떤 행동을 했었느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행동했었느냐 그걸 알아내는 건데 왜냐하면 그 과거의 행동은 항상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행동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고 그 정보가 미래의 성취 정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행동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근데요, 왜 대통령께서 정말 그럴 줄 몰랐다라는 식의 사과를 하셨을 때 온 국민이 그랬대잖아요. 우리는 다 알았는데 당신만 몰랐다고. 예.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람을 초이스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그 얼마만큼 아랫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귀를 닫고 있고 정말 그런 거에 열려 있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윤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예전 행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인성적으로 또라이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었는데 이미 다요. 네. 그런 또라이를 임명하면 저 또라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을 임명해 놓으면 자기에게 충성심을 끝까지 발휘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또라이를 대변인에 임명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또라이가 사실 이제 그 상사들은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채용을 해서 걸러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을 할 때 또 걸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아래직급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또라이다 아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잘.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승진을 기업에서는 보상의 차원에서 해요. 이 낮은 직급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일을 잘했느냐 이걸 가지고 일을 잘했으면 위로 올라갈 만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선발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이상한 칼럼을 써댄 그 윤 전 대변인을 뽑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보상 차원이 아니라 승진도 일종의 채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내서 썩은 사과, 이 또라이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하면 그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역량 요소를 어느 수준으로 발휘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 행동과 성취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측력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학적 방법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위기가 1997년, 8년 요때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러니까 DJ 정부 출범하면서 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1998년인데요. 이때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조직개혁팀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그 중앙부처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그러니까 국장급 1200직위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해서 인사관리를 하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중앙부처기구였고 위원장이 장관급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던 김광훈 교수가 위원장으로 초대로 취임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위원장 정책 자문관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또라이들을 걸러내자, 위로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 적어도 국장급으로 승진하려면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스크리닝을 통과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이제 참여정부까지 쭉 이어져서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또라이 걸르는 장치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해체된 것이죠. 그 중앙인사위원회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구 또라이들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된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듣다가 드는 생각이요.
이렇게 그 최 이사님처럼 저는 또라이를 정확하게 구분해냅니다 하시면서 까다로운 그 인사 어떤 철학을 가지신 분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뭐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후배들을 그렇게 이제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인사 관련 업무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 이사님 밑에서 같이 배운 후배들은 역시 최 이사님 스타일을 그대로 배울 거 아니에요. 배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후배들이 각 직장으로 흩어져서 최 이사님의 방식대로 인사 선발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자꾸 검증하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제자들이 내 동료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내가 존경하기도 하고 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곳곳에 나가서 그걸 하죠. 그런데 이제 높은 지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을 이렇게 실현할 만한 높은 지위에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것을 실현할 텐데 그 친구들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지위에 있지 못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부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원칙대로 한번 일부 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가정에서 자기 아이와 동료들과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라도 누가 또라이더라 하는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걸 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잘 이제 또라이들을 잘 그 퇴치를 못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만나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남녀가 만날 때도 여러 번 만나보고 결혼할까 말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 회사에 이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결혼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지원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죠. 우리 그 사람이 들어와서 또 우리 회사가 그 사람한테 실망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궁합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채용 단계가 복잡하고 좀 지난하다. 이걸 서로 이제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을 인사에서 배우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확률을 좀 높이는 거죠. 성공 확률을. 예측력을 좀 높이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그걸 걸러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사라는 것은 확률의 문제이고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확률이 높아질 뿐이지 그러나 또라이들은 여전히 들어온다. 제가 그렇죠. 설사 인사를 하더라도 그런다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적은 숫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 적은 숫자가 들어와야 나중에 잡기도 더 쉽죠. 예.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부터 잡아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알다시피. 예, 한꺼번에 잡으면 다 정부가 마비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또라이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이 주변 사람들이 그 또라이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제 좀 변화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또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단언컨대 이 또라이를 절대로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라이를 절대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또라이들은 다른 사람의 불만에 면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이 짓 하겠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오히려 이제 주변 사람이 조언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조언했다는 이유로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인사 선발할 때 저 또라이를 최대한 선발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제가요 듣다 보니까 제 주변에 동료가 또라이인 것 같은데 저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 주변의 동료가 또라이일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네. 무시하는 게 상책이죠.
예, 무시하고 떠들 때 혼자 떠들어라. 이제 지쳐 쓰러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상사나 동료들이 가능하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않도록 사실 또라이 주변엔 또라이가 또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또라이가 아닌 사람들도 그 또라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또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완전 악인데요, 악?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또라이, 아버지가 또라이면 자식도 또라이다. 예,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아론 제임스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네. 이 주변에 이제 또라이가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고 격리시키고 외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또라이가 자꾸 나를 건드려요. 그리고 계속 괴롭혀요. 네. 건드리면 이제 그 뭐 다른 사람들하고 합심해가지고 예,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겠죠. 혼자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상처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라이에 네.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무시하면 돼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시하고 가만 또라이 짓을 계속 하도록. 왜냐하면 상사라면 또라이를 제압할 수 있지만 상사가 아닌 사람은 또라이를 제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본인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욱한다. 오히려 그걸 즐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 또라이 중에 대표적인 또라이가 변희재잖아요. 네. 그 뭔가 자꾸 이렇게 대꾸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온 국민이 그를 무시하는 무시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체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 혼자만 대응하지 쓸 수가 않는 없어요. 것도 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음. 아니면 이제 뭐 요즘에 뭐 악플을 달거나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에서 그 악플을 달 때 대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훌륭한 의견이십니다. 그렇죠? 참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쿨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 뭐 악에 맞춰가지고 뭐 계속 씩씩거리거나 예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아, 네. 어우, 예. 아주 깨끗하게 끝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황상민 교수님이요. 교수가 훌륭해요 네. 하잖아요. 그게 다 훌륭해요. 그게 그 말이에요. 다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훌륭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경영의 전문가 두 분이 알려주신 방법이니까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또라이 같은 동료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요. 100% 무시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근데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 남양유업 사태처럼 이 영업팀장이 대리점주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서로 이제 영업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로. 그러니까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업무가 같이 묶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계에도 또라이들이 꽤 많은데 이상하게 그 친구들 참 취업이 잘 돼요. 그래서 저희들 그 얘기를 하죠. 제가 또라이인 걸 모르고 저기서 또 뽑았을 텐데. 그렇죠. 야, 쟤네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머리 돌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또라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황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상황이 우선이고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상황이 관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동료들이 뭐 당직을 안 바꿔준다거나 또는 조절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도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고요. 자기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메일을 보내고요. 모든 그 동료들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고요. 정말 잠도 못 자게 새벽까지 그렇게 괴롭혀요.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꿔줘요. 그리고 결국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지쳐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바꿔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예. 저는 그 처음에는 정말 그 애를 뽑아준 직장 상사가 원망스럽고요. 그 다음에 아유 내가 나가야 되나? 또는
어떡하지? 진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질릴 대로 질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겁이 나요. 예. 겁이 나서 그냥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나요? 어느 그렇죠. 정도? 예. 그래서요, 이제 인사평가와 관련된 방법을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혁신돼야 되는데요. 인사평가를 제가 충격을 받고 나서 내가 인사조직 분야를 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1986년도인데요. 제가 한국은행에서 일할 때인데요. 그때 한국은행에서 저를 독일 연방은행에 연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연방은행에 도착해서 그냥 어떻게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인사 문제로 얘기했어요. 한국은행 인사와 독일 연방은행의 인사 문제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직원이 나한테 샘플로 어떤 그 부국장, 그러니까 데프티 디렉터로 되는 사람의 인사 파일을 보여줬어요. 그냥 샘플로. 그러니까 이따시만큼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 이 사람이 거기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했을 때의 인사 파일들이 다 있는데,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상황들을 전부 디스크립티브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숫자로 수미양가 A, B, C, D 80점, 90점, 뭐 70점 이런 숫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한 20년, 25년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데프티가 된 거예요. 데프티가 됐다는 말은 다음번에 디렉터가 나가면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이 디렉터가 된다는 걸 미리 결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데프티 디렉터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 디렉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쭉 그 사람이 해온 역사를 기록해 보면 다음번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은행에 있을 때 한국은행의 인사기록은 전혀 과거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는 숫자로만 기록돼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뭐 S, A, B, C, D.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성과급을 더 주냐 덜 주냐 이런 예. 식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과거 기록 살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멍청한 기록들을 지금 우리 그 인사 시스템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일단 굉장히 저도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그거 한 사람의 그 수십 년의 기록을 그 정도로 가지고 있으려면 네. 일단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겠고 누군가는 도맡아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담당을 했다는 아니 거잖아요. 상사가 인사평가를 하는 거라니까 그게. 상사가 바뀌더라도 그냥 그럼 예, 계속 그게 계속 써가는 거죠. 인사부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서류들이. 그럼 인사부서는 그걸 전부 파일링 하는 거죠. 해놓으면 이만큼 두꺼워요. 그거를 굳이 매년 누군가가 관찰하고 있지 않아도 인사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인사평가를 할 거니까. 지금 하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특별히 일이 많아지거나 힘들어지는 그렇죠. 게 아니네요. 그렇죠. 훌륭해요. 네. 뭐지? 이 묘한 기분은 뭐지? 훌륭해요. 예. 그 평가표에 이제 물론 점수 기록하는 칸도 있고 이제 그 코멘트 쓰는 난이 있는데 사실 코멘트가 더 핵심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면 코멘트를 갖다가 자세하게 쓰는 관리자들이 전혀 없어요. 몇 점? 예. 몇 점, 요거만 하고 이제 뭐 일 잘함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코멘트. 어떤 사람들은 코멘트 적기 싫어가지고 그냥 스페이스 있죠. 컴퓨터에서 스페이스를 복사해가지고 그냥 다 넣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 관리자로서 무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네. 그런 선진 사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또라이가 없는 겁니다.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 또라이를 올릴 수가 없죠. 예, 모든 기록이 다 남는데. 근데 예. 윤창중의 그 과거 행적 기록을 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놈을 대변인으로 임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과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에이,
그분은 인터넷 조금만 쳐봐도 아, 다 나와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아, 그분의 성품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을 대변인으로 임명하신 분이 수첩 외에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으시니까 문제신 거죠. 아, 그랬어요? 본인의 수첩 외에는 다른 걸 안 보시잖아요. 아, 수첩에 있었나 봐요. 네. 맞아요. 사실 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면접을 하고 여러 가지 채용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걸러낼 수도 있고, 이제 승진을 하면서 걸러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료들의 아까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사가 그 정리하는 그 인사 기록도 중요한데, 동료들의 어떤 의견도 같이 반영을 하셔야 돼요. 동료들이 누가 또라이라는 걸 갖다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갖다가 남겨가지고 나중에 승진시킬 때 꼭 참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진짜로요. 이 부분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팀장님, 부장님, 국장님들 제발 좀 들어주세요. 동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저희들한테 제발 의견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동료 평가한다니까 미국에서 개발한 360도 피드백 설문지 또 뿌려요. 그걸 또 인사 승진 성과급에 또 반영을 해요. 나 이게 돌아가시겠는 거야. 예, 또 이제 레이팅을 하는 거죠. 또 레이팅을 해가지고 이걸 또 성과급에 반영하고 인사에 반영하니까 여기에 또 무슨 사술이 또 생겨요. 어? 여기 또 그 또라이들은 잘 대응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잘해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모두 사주고 하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 순간에 넘어가면 또 이제 또 마술을 또 드러내고요. 저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이게 뭐 다른 나라,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러운 거 뭐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부럽진 않은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잘 되는 게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하자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변질이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윗물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윗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정치 지도자를 더러운 물에서 놀던 놈만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윗물이 더러운 채로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그 순수해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거죠. 그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친일파들이 온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물들이 윗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독일은 어떻게 됐냐? 독일은 우리와 똑같이 전후에 잿더미 속에서 아주 훌륭한 코나트 아데나와 같은 훌륭한 인물을 수상으로 그 미군정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운영할 때 나치 시대에 부역했던 놈들과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들고 그 했었던 놈들을 전부 처형하고 처벌했어요. 그래서 독일 민족의 정통성, 정체성을 확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딴 거 모르겠고 독일이 일단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는 확실히 하잖아요. 확실하게 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사과를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다 친일파들이 거기서 배불리 먹던 놈들이 다시 또 정권을 잡고 계속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다 그런 놈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란 말이야. 거기서 활기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교과서 역사도 지금 바꾼다는 거 아니야? 이 다 또라이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내가 점점 또라이들이 이 사회를 이 집어먹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이제 윗사람들은 근데 그 본인들이 또 썩었다라고 생각을 또 안 합니다. 예, 그게 또 문제죠. 또라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굉장히 고결하고 순수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 더러운 것은 저 밑에 있는 아래 것들이 더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 도로에서 흔히 접하는 건데요. 이 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기 이제 최고급 자동차, 특히 외제차 이런 차들을 보면 이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그런 사례가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다고 해요. 실험을 해보면. 근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또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게 도덕적 우월성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 또라이들이. 착각하고 있죠. 이제 도덕적 우월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덕적 선명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예. 스스로 이제 도덕적인 고결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덕적 선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서 이게 도덕적이다 아니다를 가르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 별것 아닌 행동에도 화를 잘 내고, 그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공격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공기에서 그 라면이 잘 안 끓어요, 사실은.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행동을 가지고 이제 나한테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불만이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그냥 나한테 대한 도전이다, 내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때린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보이는 것이죠. 본인이 때린다거나 욕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응징이라서 도덕적으로 이제 내가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나한테 비도덕적으로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응징할 만한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대망상증 환자인데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라이죠. 예. 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또라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예,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또라이인데 내가 또라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 잠깐 했어요. 예. 그러나 뭐 저는 일치하는 특성들이 없는 것 같아서 예. 네. 근데 또라이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뻔뻔한 그 또라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뻔뻔하지 않은 또라이도 있습니다. 예,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어낸 또라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만들어낸 또라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 그 남양유업의 그 영업팀장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사람 사실 우리가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피해자죠. 그러니까 중간 갑이죠. 아마 그 사람은 이제 성과를 내라고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자신의 갑이죠. 자신의 갑한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제 그 대리점주한테 푼 거죠. 그렇게 풀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풀어야만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네. 요새 뭐 배상면 주가도 네. 마찬가지죠. 밀어내기 대리점에다가 네, 떠넘기고. 그 대리점주가 자살을 했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원래부터 이제 뻔뻔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만들어낸 그 또라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가 그 성과주의 있지 않습니까? 미국식 성과주의, 성과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이 또라이가 되도록 또 만드는 이 경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라이들을 우리 사회에 조금 이렇게 크게 작용하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 역량 평가, 아까 얘기했던 그 competency assessment에 의한 역량 평가 과정을 과학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아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인사 선발이 우리나라는 특히 투명하지 않잖아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또라이들이 그 불투명성에 가려서 위로 이상한 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 사회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낸 또라이들, 약간 이제 최 이사님은 이제 원래 또라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그런 방법이고요. 상황이 만들어낸 또라이가 있으면 그건 그 책임은 시스템 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 또라이기 때문에 대리점주한테 그렇게 욕설한 게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화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양유업 같은 경우 뭐 대부분의 갑들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라이를 분별할 때 그 사람이 과연 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배려하는 성품이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니즈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어느 수준에서 배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지, 자기를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지. 이 또라이들은 자기 희생이나 헌신이 없거든요. 오로지 출세와 자기 기득권과 특권과 특전에 아주 집착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품이 있는지를 그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준 경험이 있는지, 도와주는 행동을 한 사실이 과거에 있었는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씨앗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유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상황이 또라이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씨앗은 또라이가 아니라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랬을 때는 진짜 그가 또라이가 아니고 선한 성품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가 진짜 선한 성품으로 행동한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 그걸로 다 연결시키시네요. 저는 어디서 출발해도 결국은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귀결됩니다. 제가 그래서 깔때기 일원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예. 근데 뭐 지금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세 사람이 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아닙니까? 설립 동의자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자, 오늘은요, 이 또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제목을요, 또라이 선별 방법과 퇴치 작전이라고 거창하게 우리 최 이사님께서 뽑아오셨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한마디씩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 네. 저한테요? 네. 우리 문희정 선생은 그래서 또라이가 이제 대충 선별이 좀 될 것 같아요? 선관이 조금은 생겼어요? 저는 이미 사실은 네, 겪어봤기 때문에 많은 또라이들을 네. 예, 딱 보면은 사실은 알 것 같은데 제가 최 이사님을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같이 방송을 하는 시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는 제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짝꿍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짝꿍이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이나 이런 거에 제가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되고 좀 보고 배우게 되는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최근에 제 짝꿍은 참 사람을 잘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내가 만약에 내 짝꿍의 위치 정도까지 올라가면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거는요. 오랫동안 하면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항상 관찰해요. 그런 행동은 제가 항상 누가 뭘 해더라도 행동이 내 머리에 메모리가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이 반드시 미래에 똑같이 반복된다는 건 수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당연히 반복이 되겠죠. 근데 제가 자신이 없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일을 하자고 모였으니까 일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은 성격이 좀 이상해도 좀 이기적이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쟤는 잘라야겠어요. 쟤는 성격이 이상해.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악영향을 끼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인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못할 짓은 좀 못하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는 잘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훌륭해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사 전문가가 아닌 거죠. 인사 전문가라면 단호해야 될 때 매우 매우 과도할 정도로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 전체 사과 상자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또라이를 확실하게 격리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그 또라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조직의 폐해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인정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되면 조직이 망가지고 본인에게도 불행하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진정으로 그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리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뭐 이제 그 원래 또라이인 친구들,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이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낸 또라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또라이가 될 수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몰고 가면. 그래서 항상 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본인이 항상 나의 행동이 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그 짐 바르도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마의 점을 본인이 한번 찍어보고 다른 사람처럼 본인 한번 바라보라고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마에 점을 찍는다고요? 예. 그 아내의 유혹인가요? 거기 장서희라고 이제 그 사람이 점 하나 찍고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복수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복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본인의 그러니까 이마 위에 점을 찍어 놓고 내가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자신을 본인을 갖다가 제3자로 인식하면서 내 행동이 얼마나 올바르냐를 갖다가 계속 이제 돌아보는 그런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이 나한테 주는 해악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냥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나도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악을 끼치는, 민폐를 끼치는 또라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고 그 현실 속에서 최대한 또라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또라이가 살아남는 문화적 풍토는 권위주의와 군국주의적 문화적 풍토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또라이들이 활개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사회, 생산적인 사회, 창조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조정과 더불어서 개인의 노력도 상당히 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나눠봤네요.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유정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